백구떡이죠. 여전히 5장입니다. 5장에 베르길리우스의 시맥구절에 관하여 라는 text죠. 앞에서 우리가 밀레토스의 탈레스에게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엄숙하게 부인해야 할지 물었던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간통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자기는 그랬다는 거죠. 그럼 원래 탈레스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보다 작은 가오로 보다 큰 가오를 가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은 좀 아니잖아. 거짓말하는 게 간통보다 더 나쁘다고. 거짓말로 가오를 가리는 게 나쁘다는 거겠죠. 그런 얘기 같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지나가며 덧붙이는 말이지만 어떤 양심적인 사람에게 악덕을 상쇄시키기 위해 곤란한 일을 해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악덕 사이에 그를 가두는 것은 그의 가혹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네 번째 줄에 자기 잘못을 이처럼 공개한다는 것은 무모한 노릇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보기가 되고 관례가 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아리스토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은 그들을 드러나게 하는 바람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양심을 매운굴로 보내고 몸가짐은 단정하게 한다. 살인자, 배신자들까지도 예법은 끼고 살며 그것이 제 의무인 양 한다. 하지만 막대게 구는 것을 불의가 나서서 단식할 일은 아니며 무례한 것을 사악함이 타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 악한 인간이 꼭 바보는 아니라는 것. 점잖음이 그의 악덕을 얼무부려 준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우리가 막대게 구는 것을 불의가 나서 단식할 일, 이런 것은 무슨 개가 뭐 묻은 개가 뭐 무슨 개 나무를 한다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행실까지도 공개하기를 원하죠. 이 몽테뉴는 나를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몹시 걱정스럽다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난을 많이 했었죠. 희극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111쪽에 보면은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고 알려준 이게 내 얘기가 아니네. 내 안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 원래 희극, 자기를 비난하는 희극의 관중으로 가서도 막 인사도 하고 절도 그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누가 나를 배신자라거나 도둑 혹은 주정뱅이라고 부른다 해도 내 이야기가 아니니 조금도 언짢아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칭찬에 배가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 대해서 뭐든 성행위라든지 이런 성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사랑에 대한 얘기 나오고. 중간에 보면 112쪽에 보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필수적이며 그렇게 당연한 성행위는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는 감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며 진지하고 절제된 이야기에서 그것이 제외되는 것일까? 우리가 말로 덜 내뱉을수록 그에 대한 생각은 더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뜻일까? 뭐 이런 얘기. 왜냐하면 가장 덜 사용되고 글로 덜 쓰이며 더 잘 건너뛰는 단어들이야말로 가장 속속들이 알려지고 가장 널리 알려진 어휘라는 사실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판매 금지가 한 8번째 출점인가요? 판매 금지가 된 덕분에 더 잘 팔리고 더 알려지는 책들의 경우가 같지 않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그대로 쫓아 수줍음은 청년에게 장식이 되지만 노년에게는 결함이라고 생각한다. 거기 보면은 플루타르코스 아미오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너스를 과도하게 피하는 이들은 지나치게 쫓아다니는 이들 못지않게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4쪽 보면은 첫 줄에 누가 아테네 여신과 뮤저들을 비너스와 틀어지게 하고, 비너스는 아프로디테를 얘기하죠. 큐피드는 에로스죠. 에게 냉담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이들 신만큼, 아테네의 신과 뮤즈만큼 서로 이 비너스죠. 이들 신만큼 서로 잘 어울리고 서로 기대고 있는 경우도 없다. 사랑으로 하여금 시가와 친교를 맺지 못하게 하고 시가를 숨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자는 사랑이 가진 최상의 무기를 빼앗아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셈이리라. 사랑에는 시가가 필요하고 시가에도 사랑이 들어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그런 말이 115쪽에 보면은 7번째 줄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랑의 신의 힘과 능력은 비너스 신이죠. 실제보다는 시가 그리는 광경에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거기에는 사랑 자체보다 더욱 사랑의 잔노래가 흐르는 것이다. 비너스가 시루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고 생생한 모습에 헐떡이고 있어도 여기 베르길리우스가 그리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시가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116쪽에 6번째 줄인가요? 7번째 줄인가요? 결혼이라는 맹숭맹숭한 흥정에서는 관능적 욕망이 그렇게 발랄하지는 않다. 그것은 늘어나고 보다 무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결혼에는 우아함, 아름다움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혼맥과 재산이 당연히 고려된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혼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자기 후대를 위해 그리고 집안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결혼상과 그 당시의 결혼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또 그 다음 몇 줄 뒤에 그리고 자신의 판단보다는 결혼이 말이죠. 타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더 마음에 든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랑의 관례와 반대되는 것인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아내는 조심스럽고 심각하게 만져야 할 것인 바 행여 너무 방탕하게 애무함으로써 쾌락이 그녀로 하여금 이성의 돌적이에서 벗어나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미모와 사랑의 욕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빨리 좌초하고 갈등에 빠지는 결혼은 보지 못했다. 결혼은 보다 탄탄하고 변함없는 기초가 필요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저 들끓는 환희는 결혼에 무익하다. 야, 이거 뭐 미모와 사랑하고 관계없다. 이게 지금 필요 충분 아니라서 필수 조건 아닌가? 결혼에 사랑을 덧붙이는으로써 결혼을 명예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내 보기에는 덕성을 옹호한다면서 귀족이란 덕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는 셈이다. 이것들은 서로 사총간이 된다. 사랑과 결혼 말이죠.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두 가지의 이름과 지위를
기족과 득승으로 봐도 되고, 지를 섞어서 못하겠는가? 지 섞으면 이쪽 혹은 저쪽에 잘못하게 된다. 귀족이란 멋진 지위이며 까닭이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에게 종속된 지위이며 사악하고 내용 없는 인간에게도 떨어질 수 있는 지위인 만큼 그것은 득승에 비해 한참 낮게 평가된다. 귀족이 득승에 비해 한참 낮게 평가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인 거 보면은 학식, 힘, 선함, 아름다움, 부유함 등 다른 모든 자질들은 상호 소통되고 교환되는 것이다. 귀족이라는 것은 그 자신에게서만 가치 있는 것일 뿐 타인을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덕성은 타인을 위해서도 쓸모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귀족 이야기 나오면서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지금 베르길루스 시맥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118쪽에 귀족 이야기 나오면서 스파르타 왕들의 관리 재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아무리 그 일에 무지할지라도 그 자식들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9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좋은 결혼이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은 결혼이 좀 드문 모양이 있다면 사랑이 동반되는 것도 사랑의 조건들도 거부한다. 이 사람은 사랑을 상당히 약간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으로 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말했던 그 필리아 이런 거로 본 건 아닌 것 같고 우정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그것은 우정의 조건들을 내세우려 노력한다. 결혼은 우정의 조건들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아마 육체적인 쾌락을 위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결혼은 아득한 삶의 공동체로서 한결같음, 신뢰, 무수히 많은 유익하고 견실한 봉사와 서로 간의 보살핌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120쪽 좋은 결혼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은 결혼의 가치와 귀함의 표시이다. 재밌는 표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결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런데도 그것의 가치를 갈수록 더 떨구고 있다. 그 결과 세상에서 목격되는 일이 생긴다. 바깥에 있는 새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 절망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들은 마찬가지 노력으로 거기서 나오려고 한다. 야, 이 오늘날의 그런 이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내를 갖는 것과 안 갖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묻는 이에게 소크라테스는 어느 쪽으로 결정하건 후회하게 되리라 라고 말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혹은 신이거나 혹은 늑대이다 라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계약이 결혼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121쪽에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결혼이 더 어울린다. 나처럼 모든 종류의 구속과 의무를 해모하는 제멋대로인 기질인 경우 결혼에는 딱히 적절하지가 않다. 내 의대도라고 한다면 나는 설사 지혜가 그것을 원했을지라도 지혜와의 결혼마저 피했을 것이다. 그 다음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공동생활의 습속과 관행이 우리를 이긴다. 내 행동의 대부분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의 선택이겠죠. 아니라 본보기에 의해서, 본보기는 습속과 관행이겠죠.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아무리 추하고 악하며 피할 수 있는 일들마저도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태도란 이토록 공허하다. 그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러나 의무에 복종한 이상 공동의 의무라는 법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하며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 다섯 번째 줄쯤에 남편을 너희 주인처럼 섬기라. 그래놓고 그리고 배신자 대하듯 그를 경계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남편을 향해서는 억지로 적대적이며 불신에 찬 공손함으로 대하라는 것이니 이 역시 부당하고 가혹하다. 계속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계속 봅시다. 그렇게 가식두성이인 계획에 맞서기에는 나는 너무 연약하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성을 불의와 뒤섞고 내 경향에 맞지 않는 모든 질서와 규칙을 조롱거리로 삼을 정도로 완벽한 정신적 능란함과 우아함에는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미신을 정오한다고 해서 내가 곧 종교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는다. 자기의 의무를 늘 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의무를 사랑하고 인정하기는 해야 한다. 짝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결혼한다는 것은 배신이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화기애애하고 잘 어울리는 결혼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결혼에 충실성이 가득한 것은 아니다. 사랑의 충격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결혼에 대한 일정한 의무는 남겨두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어떤 하인은 당나귀에 말발굽을 해 넣었다는 식으로 주인을 속여먹지만 그가 주인을 미워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계속 표현들이 미모, 기의 운명은 그녀를 외간 남자에게 붙여주었다. 너무 완전히는 아마 아니었어. 그녀에게는 아직도 얼마간 남편과 연결된 것이 남아있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기획으로서 서로 구분되고 뒤섞이지 않는 것이다. 여자는 자기가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사람에게 자신을 내줄 수도 있다. 그 남자의 재산 상대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 자질 때문에 말이다. 여기 있잖아. 정부와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은 남자는 거의 없다. 여자는 자기가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사람에게 자신을 내줄 수도 있다. 이거는 또 뭐야? 개인적 자질 때문에 말이다. 그러면 또 주피터는 처음 만나 풋사랑을 즐기고 결혼한 아내 헤라겠죠. 얼마나 고약한 살림을 이어갔던가.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구니에 똥 누더니 머리에 이고 간다는 식이래. 그 이혼도 안 되는가 봐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혼하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김민희도 잘 안 되잖아. 홍상수도 이혼이 안 되잖아요. 이혼 안 했어요. 안 해줬나? 법적으로 못 하고 있어. 소송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글만은 지금 처리하는데 글만은 하잖아. 그 누구 SK 그 채트위. 그것도 계속 이제 이어가겠죠. 그건 지금 그 이혼은 되는 거로 결정되는데 그거겠지. 8월달에 나니까 위자료나 아니면은 뭐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겠는데. 홍상수는 왜 판결이 그게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하여튼 그러나 봐요. 그러면 일만은 이혼 사유 누구지? 최태원이는 결혼을 제가 깼잖아. 하긴 지금 현재의 파탄으로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것도 파탄이 된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홍상수는 부인이 아니 다르죠. 그러니까 최태원은 누구지? 그 이제 다른 김여사. 여자가 누가 이혼하자고 여자가 최태원이가 이혼하자 했지. 아니 노소영이는 이혼 안 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노소영이 재산 분배 신청을 하면서
그 이혼을 위한 전제로 지금 재산분배 네, 했거든요. 분리 신청을 했으니까 되는 그러니까 거고 홍상수 부인은 부인이 이혼을 안 안 하겠다 한다고 이래서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상수가 이혼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유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네.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된다고 한 거고 여기는 유책 사유가 없는 네. 노소영이 이혼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혼을 받아줬다고 네. 노소영이가 예, 이혼을 자기는 그래서 계속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이혼을 처음에는 하겠다 그랬는데 했어요. 뒤에 이혼을 하는데 하는 재산 분배를 조건으로 해보라. 재산을 분배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예.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 분배를 요청했어요. 예.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 했어요 노소영이. 예. 이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나는 우리 시대의 어떤 지체 높은 집안에서 연애 사건을 수치스럽고 정직하지 못하게 결혼으로 치유하는 것을 보았다. 두 경우 연애하고 결혼이겠죠. 고려 사항은 너무 다르다.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자기네가 사랑으로 섬기는 부인들을 좋아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누구나 그곳에 와서散歩하고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아무도 그곳을 사랑하고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고, 즉 거기 와서 자리 잡고 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너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이 두 가지 일의 목적은 결혼하고 연애나 뭐 사랑이겠죠. 서로 다르지만 어떤 점에서는 상보적이라고 이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결혼의 몫은 유용성, 공정함, 명예로움, 배남 없습니다. 김 빠진 것이지만 보다 보편적인 쾌락인 것이다. 사랑의 토대는 오직 한 가지 쾌락이며 사실 그 쾌락은 보다 자극적이고 생생하고 날카롭다. 어렵기 때문에 불붙는 쾌락이다. 세상에 도입된 인생살이의 규칙을 여성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그네들은 전혀 잘못하는 바가 없으니 그것은 남성들이 그네와 아무런 상의 없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줄에 우리 작가 베르길리우스의 견해로는 우리가 그네들을 분별 없이 대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다. 즉 우리는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그네들이 우리보다 비할 바 없이 더 유능하고 열렬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은 남자이고 한 번은 여자인 적이 있는 저 옛날의 재간, 이 테이레시아스죠. 예언가인데 재간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원래 이게 제우스하고 헤라가 논쟁이 붙었죠. 섹스가 남자를 위한 것이다, 여자를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랑의 그 열렬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우스는 뭐 이건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고 헤라는 남자를 위한 것이라고 붙으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를 다 겪어본 테이레시아스는 뱀 두 마리가 교미하는 걸 보고 이제 잘못 건드렸다가 여자가 됐다가 다시 또 다음에 또 건드렸는데 다시 남자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9대1이라고 그랬죠. 9대1. 남자가 1이라면 여자가 섹스의 즐거움은 9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 그 몽테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의 열렬한 게 사랑의 기술이 여자가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죠. 남자보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라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불쌍해서 수명을 좀 더 줬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황제와 로마의 황제와 황후가 해준 정원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 포로로 잡은 10명의 사회마사 지역 처녀를 범했다는 거죠. 황제가. 그러나 황후는 하룻밤에 정말로 25명을 상대로 자기 필요와 기호에 따라 짝을 바꿔가며 상대했던 것이다. 여자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그런 126쪽에 보면 우리는 카탈로나에서 한 여인이 남편의 지나치게 집요한 요구에 대해 불평하며 벌인 분쟁에 대해 알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녀가 남편 때문에 귀찮았다기보다는 결혼의 근본적 행위인
바로 그것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권리를 이 핑계로 제한하고 곱비 조이려 하는 것이며 남편들의 적대감과 악의가 혼인의 침대를 넘어서서 비너스의 우아함과 감미로움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라곤 여왕은 이에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정당한 결혼에 요구되는 절도와 겸손의 규칙과 본보기를 모든 시대에 통용되게끔 제시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수적인 횟수를 하루 6번으로 결정했다. 대단하다. 그녀 말로는 자기네 여성의 필요와 욕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내주는 것이로되 이렇게 쉽고 따라서 항구적이며 변경할 수 없는 공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네들의 욕구와 정욕은 어느 정도란 말인가 참 대단하네. 우리 남녀의 욕구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입법파의 수장이던 솔로는 한 달에 3번만 그렇죠. 부부관계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남편이 한 달에 3번만 가도록 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가서 그네들의 특별한 몫으로 금욕을 할당하고 그 일시 최후의 극단적 처벌을 면치 못하리라 통고한 것이다. 이보다 더 절박한 정념이 없는데도 뭐 정념 그 다음에 그 127쪽 중간에 우리는 반대로 여성들이 건강하고 힘차고 생기에 넘치고 포동포동하기를 그러면서 동시에 정숙하기를 원하니 다시 말해 뜨겁고 차갑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여성들이 타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말들 하지만 우리 풍속에 따르면 그녀들은 시원하게 해줄 만한 것을 내놓지 못한다. 결국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넣는다.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이 128쪽 철학자 플레모는 아내가 그를 법정에 불러 세웠던 바 생식의 밭에 심어야 할 과일 씨앗을 불모지에 심고 다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 표현들. 결혼생활 항목판인데도 처녀들이나 가부들보다 더 고약하다. 처녀들이나 가부들보다 더 고약하다 하거든요. 곁에 남자가 하나 있으니 그네들이 갖출 것은 갖췄다고 여기는 것이 마치 로마인들이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였던 클로디아 라에타에 대해 칼리굴라가 그녀에게 가까이 갔으니 그녀는 능욕당을 당한 거라고 여겼던 것인데 확인된 사실은 그가 그녀에게 그저 다가갔다는 것 말고는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성들의 욕구를 부추기는 셈이니 혼자 살면 더 잠잠히 있을 열기가 누가 됐든 수컷이 옆에 있고 건드리면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 노쇠한 신랑과 많은 것은 처녀나 가부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옆에서 누가 건드린다는 얘기죠.